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또 최창렬 교수와 함께 5월 임시국회 전망, 그리고 이제 보름 남짓 남은 지방선거 판세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 오전에 있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 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내용은 사실 알려질 만큼 다 알려졌습니다. 보면 대통령 마침 어제 5월 16일이죠. 5월 16일 이른바 유가족 대표자들하고 만난 가운데 특검 받겠다. 특별법 제정하겠다. 이른바 진상규명 철저히 하겠다. 재발대책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말로는 이미 지난 대통령이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에 네. 그 성당, 그 명동 성당에 오늘 미사에 참석한 것까지 한 6번째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국민들에게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내용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 말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게 될 후속 개각이라든가 총리 인선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에서 어떠한 실천에 그것을 보여주느냐, 실천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아무래도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담화 발표에서 지금 황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담기지 않으면 대국민 사과가 못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미 알려진 거고요. 관피아 혁신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개혁 방안이라든지 개각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총리와 개각에 대한 얘기, 총리 후임 문제하고 또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런 문제들도 굉장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료 마피아의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재단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국가안전처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진솔한 사과가 있으시겠죠. 지금 우리 황태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에 걸친 사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태 수습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내일은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어쨌든 네. 이 어떤 전국에 일단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정치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위기를 수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수위가 어떤 수위일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고, 사과의 시기가 좀 늦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많이 제기됐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뛰어넘는 무엇인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데, 아무튼 획기적인, 특히 국정 운영의 스타일의 변화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여타의 그 대책들은 사실 지난 사고 때도 많이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봄직합니다. 네. 앞서도 최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듯이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한 달하고도 지금 사흘째입니다. 그렇죠. 내일 오전 9시에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되는데 네. 너무 늦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이제 한다. 그런 일각의 이제 비난의 소리도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있는 내용이 담겨야지만 어떤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황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어떤 세월호 사태라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주변 참모들의 인식같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물론 터진 사건이지만 과거 60년 적폐가 일시에 또 분출한 사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무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앞서 우리 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00번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행동입니다. 자,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 왜 지금 당장 한 달하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 전 담화도 사실 그 형식이 마땅치는 않아요. 담화라는 것이 과거 시절에 보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포고령 내리듯이 하는 게 담화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 주변에 너무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흔히 수첩인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불신, 불편한 이러한 마음들이 세월호 사태와 겹쳐서 오버랩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일 하실 그 어떤 대국민 사과, 대국민 담화에는 그동안 나왔던 얘기는 아마 다 종합적으로 녹여 들어갈 텐데 문제는 자, 앞으로 내각을 꾸릴 때 정말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100% 대한민국, 국민 대탕평 인사, 그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또 그리고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그동안 줄곧 이야기했던 이른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바로 이런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 국기적인 비상 상황,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2012년 함께 대선 때 겨루었던 문재인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 또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 등 이런 어떤 야권의 지도자, 또 여권의 지도자들과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내각을 꾸리고 초당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은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국가에 대해서 누적되고 분출되었던 불신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내일 한 번 무슨 뭐 대국민 담화 발표함으로써 이제 다 정리됐다, 이거 안 됩니다. 네.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나갈 것인가. 제가 네. 두 가지만 지적을 좀 할게요. 지금 황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글쎄 이게 뭐 전반적인 토론의 맥락과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헌법에 보면 국가원로 자문회의라는 게 있어요. 헌법사항입니다, 이건. 뭐 정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원로 자문회의의 의장은 전직 대통령이 한다는 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요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헌법을 너무 그동안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지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헌법 7조에 보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라는 게 딱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게 7조에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꼭 박근혜 대통령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과 국민 위에 군림한 듯한 이러한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네. 해석돼 왔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사실 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무슨 이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분수령, 세월호 전이냐 세월호 후냐로 나중에 역사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우리가 헌법 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국정운영 스타일을 말씀드렸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박효정 교수가 내정이 됐어요. 전 그분을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박효정 교수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 인수위에 관여됐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라는 건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저분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평가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박효정 교수 훌륭한 분입니다.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이 어쨌든 뉴라이트 계열이고 우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번 경우에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하는 것을 좀 피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저는. 주변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어떤 참모라든지 어떤 미래창조 그 방송통신 개통해서 누가 추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가 아까 국정원의 스타일 말씀드린 게,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시청에 옮기려고 해도요, 청와대 주변이나 어떤 내각이나 이런 데서 자꾸만 그런 쪽에 연연한다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실한 지침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말보다 실천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꼭. 예. 이 세월호 참사 전후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은 세월호 참사 전후로 대통령의 지지율, 또 국정운행 평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덩달아서 이 새누리당, 여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내일 담화 발표가 있으면 어떻게 좀 반전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시고 여러 번 뭐 그런 말씀 하셨고요. 또 며칠 전에 직접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유족들을 청와대로 면담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같이 만났는데, 그러한 이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수십 번 같은 얘기입니다만, 문제는 어쨌든 내일 그 담길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전격적으로 나오질 않고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서 그 시기가 좀 약간 늦춰진 면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일 나오는 그것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면 정말 이 뭔가 세월호에 대해서 사태도 수습할 수가 있고, 진상도 규명하고, 뭔가 책임자 문책도 확실히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있다면요, 상당히 인식은 좋아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통령도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 따라서 반전이 될 수 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 이전에 그때 수석 비서관 회의 등등에서 했던 그 말 중에서 참 보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규제개혁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식은 음식에는 국민들 손이 가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가 차려놔도 네. 때를 놓치게 되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한 달 며칠을 보면은 4월 16일 이후에 계속 2템포, 3템포 늦습니다. 네. 이른바 식은 밥을 갖다 놓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제가 최대한 준비해온 겁니다 했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일 바로 5월 19일 오전 9시 하는 대국민 담화가 정말 본인의 처음 다시 시작하는 뭐 그런 어떤 기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선 소프트웨어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본인이 스타일을 바꿔 나간다면 저는 국민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마음을 갖다가 열어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랄까 46% 일단 지지율은 좀 정체되지 않았어요. 정체했죠. 끝없이 추락하다가 46에서 한국갤럽입니다만 46으로 연 2주째 4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흔한 얘기로 우리 통계에서 얘기할 때 밑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이 대담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일단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제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자, 이 5월 임시국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야 원내 새로운 이제 사령탑들이 만나서 이 5월 임시국회 열기로 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규명하고 후속 대책 내놓기로요. 근데 이 국정조사가 6월 4일 지방선거 전에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뒤로 열려야 된다. 뭐 이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시기가요, 물리적으로 국정조사가 지방선거 전에 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5월 27일 날 국정조사 그 합의서를 채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월 27일 날 채택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하고 이러려면요, 6월 4일까지 시간이 며칠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은 아마 이제 육사지방선거 전에 국정조사를 뭐 개최하는 것을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 할 것이고, 여당은 아무래도 육사지방선거 이후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아마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육사지방선거 이후에 그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우리 황 의원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이한구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국회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우선 순서가 있어요. 상임위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동시에 뭐 상임위 열고 국정감사 열고 국정조사하고 정신없어서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열어서 일단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6.4 지방선거 지나면 될 것이고, 마침 보니까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특검법 발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이 6월 19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 지나면 마침 대통령도 뭐 특별법이 됐든 특검이 됐든 무엇이든지 유가족들이 또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건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입장이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 뭐 예전부터 특검을 갖다 주장해왔고 하면 6월 19일 마침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 얘기는 하더군요. 뭐 6월 중하순 되면 결국 특검법을 시행할 시점이 되면은 총체적으로 이거는 검찰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갖다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잘라버릴 부분은 잘라버리고 고칠 부분은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순서는 상임위. 국정조사인데 국정조사는 아무래도 6.4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청문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6월 19일 이후에 뭐 특검이 아마 임명된다면 그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60년 적폐와 그야말로 관폐 아닌 뭐니 이렇게 막 얽혀 있잖아요. 이걸 갖다 단칼에 모든 걸 다 정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인내심을 갖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잘라내가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뭐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제일 있습니다. 중요한 게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국정 운영 스타일의 문제가 그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거든요. 그 이른바 낙하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굳이 이 맥락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얘기를 했던 것이, 그것도 낙하산이란 오해인지 뭐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생각을 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한창 관폐 얘기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 직접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일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자꾸 불신을 갖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사안이 나올 때 그것을 말보단 그야말로 실체로 보여줘야 돼요. 여전히 같은 관행이 되풀이된다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가 있겠죠.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국정조사에서 나올 텐데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여야가 방향성이 좀 다를 거예요.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좀 추궁을 할 것이고, 여당 쪽에서는 근본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또 공방을 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도 좀 기대를 거는 게요. 지금 특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6월 19일 이후에 특검법이 발효되니까 그때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가정하거나 우리가 예단하는 건 좀 그렇겠습니다만, 과거 원내대표들 같으면, 여당의 원내대표들 같았으면 일단 특검을 거부하고 봤을 것 같아요. 네. 저거 거부하지 않았다는 게 네. 하나의 기대를 걸게 하는 거고, 또 대통령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야가 뭐 공방은 불가피하겠죠. 어떤 사안을 두고. 그러나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워낙 사안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 선거의 유불리라든지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됐을 때 정책 유불리로 한다면 대단히 역풍을 맞을 거다라는 인식이 다 있을 겁니다. 여야 네. 모두에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덜하긴 한데 역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래 이제 6사 지방선거 끝나면 50일 이후에 또 730 재보선이고 네. 이번 730 재보선은 작게는 12곳, 많게는 16곳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미니 총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여야의 현재 마음은 이 세월호 사태 국정조사하면서 우리가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6사 지방선거 끝나고 또 승패가 갈리게 되면은 또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보기에 정략적인 모습을 띌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게 원을 빨리 구성해 줘야 돼요. 네. 5월 29일이면은 강창희 의장도 현재 부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다 없어지는 그야말로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빨리 구성해야만이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를 파고들 수 있고 그래서 또 원 구성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니까 뭐 국정조사하면 국정조사 위원들을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박영선 또 이완구 두 원내대표가 큰 틀에 있어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속히 이번 주 내에는 마침 국회 열리니까 이번 주부터 원을 갖다 빨리 구성해 주길 갖다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정조사에 이제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놓고도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조사 대상, 최대 어느 선까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정조사, 이번 국정조사는 뭐 대통령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아마 여야, 국민 모두가 봤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세월호 사태를 문제 놓고 쫙 보니까 안 걸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당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원내 지도부 같으면 일단 좀 거부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이완구 원내대표 쪽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혹시 이것을 갖다 뭐 국정조사의 시기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의제라든가 구체적으로 좀 충돌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세월호 사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라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성역은 없어야 된다. 심지어는 지금 왜 유병헌 씨가 이런 식으로 막 뻗댄다고 그러죠. 버티는 거죠. 버티고 이렇게 뭐 어떤 정보가 흘러간 그런 흐름도 있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이제 관피아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대한 해운조합이라든가 대한성급이라든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문제 성역 없이 정말로 커다란 이런 어떻게 보면 경천 동지할 일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성역 없이 국정조사를 갖다가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야 지지율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먼저 서울입니다. 수도권 판세 보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변수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 전에는 정몽준 후보의 추격이 대단히 가파랐거든요. 또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정 후보가 앞선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박원순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와의 지지율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에 따라 거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여러 번 나온 얘기라서 사실은 민망하긴 합니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현실이니까. 아들의 발언이라든지 부인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게 비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심을 좀 이렇게 상처 줬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정몽준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게 좀 공약 쪽이었잖아요. 네. 개발 공약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네. 박원순 후보는 공약보다는 채무를 줄인다든지 어떤 그동안의 그랜드 서울이라든지 좀 보이는 눈에 가시적 이런 쪽에 초점을 안 맞췄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조용한 선거가 불가피해지면서 정몽준 후보가 자신의 어떤 장점이랄지 자신의 공약을 이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제약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같이 맞물리면서 박 후보가 좀 앞서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좀 서울과 인천이죠. 지금 서울과 인천에서 좀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되면은 뭐 반전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2일이죠. 이번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13일간의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만 과거에 정확히 4년 전이죠. 4년 전에 6.2 지방선거 때 바로 이곳 YTN과 조선일보 그리고 한국갤럽이 당시 D-8일에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 투표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예. 완전히 틀렸어요. 서울시장 선거가 이 얘기 좀 한번 드릴게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만 왜냐하니까 그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트렌드를 보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보여주는 추정치일 뿐이고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응답률이라는 겁니다. 응답률 보통 한 15%거든요. 즉 100명이 전화를 받으면 85명이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네. 그리고 15명 답한 사람 중에서 이렇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의 의사를 갖다 꼭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최근 여론조사가 보면 응답률이 조금 저하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특히 보수 성향 사람들조차도 전화 받기가 민망한 거예요. 네. 왜? 지금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이렇게 참 정부의 무능함, 이런 무책임함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뭐 기분이 좋아야지, 기분이 흥이 나야지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3분, 4분 정도를.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그 표심이 이 조사, 여론조사에 아니,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 아니죠. 그런 그거는 말씀이세요? 뭐 추정치일 뿐이고 예. 다만 서울, 경기, 인천, 공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한 2, 3% 오차 범위 내에서 투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요. 과거 역대 서울시장 선거 이렇게 박빙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박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박빙 일정이 거의 없었어요. 지난번에 4년 전 지방선거가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갔는데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이겼어요. 0.2%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0.6%포인트. 근데 그 전에 서울시장 선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통계. 거의 박빙이 아니에요. 상단 표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그거 하나 좀 제가 바로 잡고 싶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아주 우리 황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체로 분위기가요. 만약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전화를 받더라도 물론 응답률도 떨어집니다만 뭔가 이 사회적 분위기가 누가 보지는 않고 누가 듣지는 않습니다. 뭔가 내가 어떤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란 말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예요. 심리적으로요? 굳이 대비한다면요. 민주화 때 그 당시에 뭐 민주화 이전에 권위주의 정권 때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란 말하기 뭔가 두려웠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과거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거가 대비돼 가지고 뭔가 그래서 그 투표가 그 지지 성향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요, 이 여론조사 가지고만은 예당이 대단히 어렵다는 네,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뭐 40대 앵그리맘들의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또 그 보수층에 투표를 했던 지금은 부동층으로 바뀐 그렇죠. 이런 사람 유권자들을 잡는 게 문제인데 경기 지역 같은 경우 얘기해 보죠. 김진표 후보가 많이 떨어져 있다가 상당히 지금 붙었죠? 예, 쫓아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건 또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상 보면 남경필 후보는 그야말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김진표 후보는 후보 결정된 다음에 가파르게 붙어서 거의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흔히 여론조사에 붙었다 그러거든요. 딱 네. 붙어서 오차 범위 내에서 붙었다는 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능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 또 4년 전 얘기를 합니다만은 4년 전에도 당시 유시민 후보와 당시 김문수 현 지사였죠. 네. 당시 지사가 처음에 한 20%포인트 차이 났고 바로 선거 8일 전에 네. 8일 전에는 거의 한 10몇 %포인트를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갔어요. 그러나 네. 개표 결과는 그것도 한 2%로 네.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또 김진표 좀 후보 같은 경우 뭐 나름대로 경륜이 있고 뭐 두 번 부총리를 지내지 않았어요. 장관도 지나셨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거고 역설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지금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여론조사하면 아직은 조금 점점점 내려가면서 둘이 좀 뭐랄까 수렴하는 그런 어떤 형국을 보이는데 두고 봐야 돼요. 이것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투표율이 근데 단순 투표율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얼마나 할 것이냐. 여당을 지지하는 투표자들이 대개 세대가 이제 50대 이후 분들이 많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론한다면은 그쪽에 투표를 아마 높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젊은 투표자들이 지금 그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직접 이제 투표날 나타날지 나와서 투표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중요한 네. 거는 세월호 참사가 분명히 변수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김진표 후보의 어떤 가파른 추격을 있게 한 요인이긴 한데 중요한 게 그게 선거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거예요. 18일 정도 남았죠, 지금? 굉장히 네. 긴 기간이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에 이 세월호 참사가 여야의 어떤 찬반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쟁점축을 형성되느냐가 바로 이 야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 투표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승패.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앵그리맘 말씀하셨잖아요. 네. 40대 지금 현재 여론조사하면 40대 앵그리맘들하고 20대 30대가 좀 부동층화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큼 현장으로 튀어나오느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5월 30일, 5월 31일 양해가 사전투표랍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사전투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럼 예를 들어서 19대 총선 같은 경우 54.3%, 지난 대선 때가 75.8%였어요. 왜냐?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총선하고 상대가 바로 같은 해에 있었는데 총선보다는 거의 뭐 한 20%포인트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뛰어듭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0년에 5회 지방선거 때가 54.5%였는데 이번에 그러면 한 58%를 넘는다 하면은 그거는 새누리당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밑으로 가면은 새누리당으로서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 따라가기 때문에. 안 돼, 우리 그 세대 때문에 그래요. 세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49.8%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지방선거가. 그래서 아마 네. 지방선거가 60%를 육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총선 대선하고 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뭔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형성된다면 상당히 투표율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젊은 층의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진 거가 연결된다면 상당히 야당이 유리해지는 건데 그렇죠. 네. 또 하나 이번 전반적인 데서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이 야당이 이길 거다라는 것이 상당히 야당한테 불리할 겁니다. 아마 자꾸 그렇게 예측하는 네. 것이.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소속 후보들도 이번에 관심이에요. 여야의 텃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이죠. 광주와 부산에서 이 무소속 후보들이 과연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가 관심인데, 먼저 부산에서는 오거돈 후보, 김두관 후보에 이어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오거돈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란 말 지금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범시민 네. 단일 후보다 이렇게를 원하고 왜냐하면 야권에 야자 들어간 순간 부산이 어쨌든 간에 영남색이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려질 경남에서는 또 거다라고. 김두관 후보가 또 있어. 승리의 근데 어쨌든 경력이 서병수 있어요. 후보와 이 오거돈 후보의 건 참 예단하기 어려워요. 단지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어느 쪽 연결되는 문제인데 저는 역시 그쪽은 서병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광주 쪽 얘기 짤막하게 해주시죠. 광주는요, 단일 후보가 무소속 이제 강훈태, 이용섭 후보 단일 28일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일 후보가 나오고 윤장현 지금 후보가 딱 1대1로 붙었을 때 네. 50대 50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예측은 50대 50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운명은 하늘과 그렇죠. 땅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